말씀의 제목은 레인들의 역사 해고입니다. 지난 6월 6일은 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 희생하신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 모든 수고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최근 정치를 보면서 참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이제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경제 체제이고 민주주의는 정치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반대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수단까지 다 인정합니다. 개인의 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자유경제체제나 개인주의 경제체제,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다 인정이 됩니다. 반대로 사회주의는 나라 전체의 부를 국민 모두에게 분배하려는 체제지요. 되게 이제 좋아 보이죠. 공산주의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민주주의는 정치 체계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전체주의, 독재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재주의는 다른 말로 이제 엘리트주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또 국가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오고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전체주의는 개인은 국가라는 이 전체를 이와요. 그러니까 그 전체 국가를 이와요. 이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필요에 의하면 이제 개인의 인권은 무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는 이제 몇몇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국가를 이제 운영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 이제 윤 정부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국민은 이제 피지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이제 국민을 소나 돼지로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도 들어보셨지요. 이거는 이제 엘리트 의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아시겠지요.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그리고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다시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이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이제 큰 그림의 대안은 없고 이제 무조건 반대하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지금까지의 정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진보를 향해서 이제 빨갱이, 공산당, 색깔 논쟁을 많이 하죠. 좌파, 사회주의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합니다. 진보는 보수를 향해서 적폐 세력, 토착애구,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공격을 합니다. 토착애구가 어떤 말입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사전을 보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지키기보다는 일본의 외국, 그러니까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일본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무늬와 껍데기는 한국 사람인데 속은, 정신은 일본, 또 이 미국, 또 이 강대국에 이제 빌붙어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통칭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민주주의는 정치 체계라고 했죠. 민주주의는 신념 체제나 이념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수립하는 방식입니다. 그 권력의 구조를 운영하는 원리가 이제 민주적이다 이 말이에요. 최초의 민주주의는 이제 주전 5세기경에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보이죠.
10개의 행정구역에서 이제 50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500명의 이제 시민 대표를 구성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여부 또 인사를 임명하고 범죄 재판 등에 대한 투표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민주주의 그 형태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시작은 이념 체제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이제 주권 재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재민이란 뭐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런 이제 원칙을 헌법에 규정해 놓고 이제 헌법에서 이제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민주주의 3대 정신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3대 정신은 주권 재민, 법치주의, 삼권 분립입니다. 그러니까 주권 재민은 선거 제도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지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삼권 분립을 통해 권력을 제한하고 상호 견제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국민의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가침 원칙으로 상호 존중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몇 차입니까? 몇 차 개정을 했을까요? 8차입니다. 8차. 8차 개헌을 했어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게 이제 중간에 한번 그 내용이 이제 재헌 헌법부터 이제 8차에 이르렀는데 중간에 한번 바뀐 적이 있죠. 그게 이제 유신헌법이에요. 제7차 1972년. 제2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그 주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은 적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체육관 대통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왜 중요한가를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주권입니다. 국민주권. 국민주권이란 뭐예요? 이제 국민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국민주권. 두 번째는 국민자치입니다. 국민자치는 국민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간접 방법을 선택하지요. 국회의원이나 또 도지사, 뭐 시장, 또 시구의원을 뽑아가지고 정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잘 뽑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권주의입니다. 이권주의란 무엇입니까? 나라에서 정한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일지라도 함부로 국민의 그 자유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권력 분립입니다. 상권 분립 제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입니다. 요즘 뭐 이제 뭐 이런 상권 분립이 원칙이 자꾸 이제 깨어지는 법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자, 끝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결합하면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결합하면은 사회민주주의. 다시. 자, 민주주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자유주의하고 합히면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결합을 하면은 사회민주주의.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왜 자유민주주의 하느냐?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그 근본 정신은 무엇이라 했어요? 개인의 그 존엄, 자유, 평등 이런 건 이제 보장이고 개인의 그 사유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요. 이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중요한 개념이 자유와 평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세력은 이 자유를 평등의 가치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면은 무조건 저게 옳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개인의 그 사유재산에 기반한 시장에서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벌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평등은 무엇이냐?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평등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어떤 정치 체제에서의 평등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평등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사회가 기회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라는 데 있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송대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학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의 기회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데 출발점은 달라요. 출발점이 다르니까 기회는 다 주어졌지만 그 기회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자, 키 작은 어린아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키의 사람하고, 그 다음에 키 큰 어른이 이제 경기, 축구 경기, 이런 경기를 구경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입구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경기 볼 수 있는 기회는 다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저 키 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이렇게. 근데 키 작은 어린아이나 그다음에 중간 키 있는 사람은 그 경기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열려 있는데 누구에게나. 그러나 평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공정치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공정사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어린아이나 중간 키 이 사람들도 그 경기를 구경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거 여러분이 알면 이제 제가 배운 공부 다 한 거예요. 어떻게? 경기장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늦게 와서 이제 기회는 주어졌는데 볼 수 있는, 들어왔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 들어왔는데 너무 많아서 구경을 못 해. 그럼 어떻게 하면 구경시킬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발판을 높여주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만큼의 높이를, 그 중간 키는 또 그만큼의 높이를. 그 발판을 높여줘서 공정하게, 공평등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공정사회로 가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평등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실현하기 어려운 그 사회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이제 금 쓰져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 쓰져가지고 태어나고,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 로스쿨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죠. 누구나 다 법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죠. 기회는 있지만은 그 강남하고 또 우리 강서 이런 지역적인 그런 학군에 따라서도 편차가 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공평, 공정치 못한 사회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자본주의를 우리는 최근에는 이제 신자유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인데 신자가 붙은 거야. 그러면 이 신이 왜 붙었을까요?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그 시장 경제 체제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됩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공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이 자본주의가 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은 민주 정신을 위배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정리를 해보면은 자, 자유민주주의의 전제는 언제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말합니다. 이 원칙을 망각하면 경제적인 의미,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이 되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의 자유만을 추구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의 자유도 이제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평등만을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민주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견해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지면서 시장의 혜택에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외된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분배 정책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소득의 분배를 통하여 일괄적인 그런 뭐 소득 분배가 아니라 정말 그런 필요한 사람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선별적 복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복지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여기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나라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 이해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잠시 이런 근본 이해가 없으면은 뭐 가지를 바꾸면 뭐 금방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뿌리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그 나무는 생명을 잃게 되고 결국 존재 자체도 사라질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이제 공부도 하시고 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레위인들이 역사를 해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들은 이제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의 내용을 한 주간 내내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마 이제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낭독한 내용은 신명기의 내용으로 보여져요.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우리 조상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고 왜 자기들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이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절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뽑아 버려서 이방으로 옮길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준행하지 않은 결과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 38절에 보면 이제 인본까지 도장까지 있거든요. 맹세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거의 수치를 우리가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의 역사 해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출애굽까지 역사 해고 7절에서 15절. 두 번째는 유다의 패망까지의 역사 해고 16절에서 31절.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32절 38절인데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의 이제 역사 해고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지금 우리 이제 바이블 연상 기억을 하시는 분은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주제는 이제 선민의 교훈과 모세의 설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세대가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이제 9세대 중에 남은 사람은 이제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뿐이고 이제 모세도 곧 하나님께서 가나안 느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보여주고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세 가지 설교한 내용이 무엇이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낭독한 내용도 신명기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자, 모세가 첫 번째 한 설교는 1장에서 14장인데 주요 내용은 너희들은 우리처럼 살지 말아라. 과거 우리처럼 살지 말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십계명을 다시 강론하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치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제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무엇이에요?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 잊지 말고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청사진,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바라볼 때,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이지만은 우리나라 역사나 어떤 가정의 역사나 또 어떤 학교의 역사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업의 역사나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회고함으로 잘잘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과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선택하고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중에 32절, 33절을 보면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죠. 자신들은 아수르의 열왕 때부터 당시까지 당한 환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 달라. 뭐 어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작은 일, 안 그래. 누가 여러분을 무시했으면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시는 뭐 한다? 내가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미래가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성하고. 그냥 단지 기분 나빠. 모욕을 당했어. 자존심 상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수치를 당했으면 그 수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일은 다를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레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일을 아주 중요한 중타제한 그런 우리 민족의 문제, 우리의 문제, 당면과제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5절,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의 그런 현실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1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소산물들이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 왕에게 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빼앗겨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36년의 치욕, 그 이전에 그런 역사들, 호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것도 우리의 역사 의식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역사를 해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역사는 이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갈 그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의식은 성을 쌓는 디딤돌과 같은데 의식이라고 했으니까
의식은 뭐예요? 역사 의식이니까. 역사는 뭐예요? 과거고. 의식은 지금이죠. 현재죠. 의식하고 있잖아요. 죽었나요? 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의식해야죠. 뭘 의식합니까? 역사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름대로의 그러한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근본 이 바이블 연산기억법을 처음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면 좋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특히 이제 요 느헤미야 9장을 설교하면서 새벽으로 이제 설교하고 오늘 또 이렇게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레인의 역사 해고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역사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람 때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쭉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쭉 이렇게 출애굽기 1장부터 쭉 40장까지 또 레위기 또 신명기 민수기 쭉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장제목 애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역사를, 요점을, 핵심을 파악하고 짚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다르죠. 지금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건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지금 레위기 느헤미야 9장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장제목을 아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요약,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우리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런 통찰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렇게 딱 파노라마처럼 딱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를. 이거는요,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묵상의 그 운동들은.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창세기를 다 파악하리라, 모세오경을 파악하리라. 6월 16일 날 이제 골든벨 하지 않습니까?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후에도 이제 다시 모세오경 총정리해가지고 지금 또 한 번 더 보고, 자꾸 봐서 이런 의식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술술술술 고백되어졌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